환경사 6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고려시대 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신정권에 의한 시기 이전까지가 되겠습니다. 10세기에 들어서 동아시아 지역이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서기 960년 송나라가 건국됩니다. 송은 문신관료 중심의 문치주의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거란이 부족을 통일하여 916년 요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거란은 송과 대립하면서 중국 대륙에 대한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장원제가 발달하면서 무사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라는 골품제의 모순으로 인해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전국적으로 농민 항쟁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성장한 호족은 골품제의 불만을 품은 육두풍과 선종 세력과 힘을 합쳐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10세기에 들어 완산주, 지금의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게 되고 송악, 지금의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후삼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발해는 926년 거란의 침입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일본은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넘어오게 됩니다. 후백제는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을 토대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후 고구려는 철원을 수도로 옮기고 국호를 태봉으로 하며 후백제와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궁예는 세력이 확장되자 호적을 억압하고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민심을 잃게 됩니다. 918년 궁예가 쫓겨나게 되고 왕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고려로 정하게 됩니다. 태조 왕건은 신라에 대해 우호 정책을 펼쳐 935년 신라를 전쟁을 벌이지 않고 통합하게 됩니다. 견훤도 왕건에게 귀순을 해오게 되고 936년 고려는 후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킴으로써 후삼국을 통일시키게 됩니다. 또한 발해에서 망명해온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게 됩니다. 태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 호족 세력과 혼인을 맺게 되고 세금을 내려주게 됩니다. 왕건이 혼인한 부인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요. 태조 왕건은 왕후 6명을 포함 부인이 29명이 됩니다. 그 지역을 보더라도 황주, 신천, 서흥과 같은 북쪽 지역에서부터 비롯해서 광주, 충주, 강릉, 개풍 등의 중부지역, 그리고 경주, 합천, 구미 등의 경상지역, 나주, 순천 등의 전라지역까지 이르기까지 출신 지역이 다양합니다. 이는 지방 호적 세력들과의 혼인을 통한 세력의 확장 및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인제도와 사신관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인제도는 호적을 견제하기 위해 호적의 자식을 중앙으로 불러들여 볼모로 잡아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신관 제도는
지방 세력 출신으로 중앙 관료가 된 자를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그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두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호족 세력이 여전히 강하여 해종과 정종 때에는 왕실과 외척, 호족 세력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광종은 노비양건법, 과거제도, 공복제도 등을 시행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 세력을 숙청하게 됩니다.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여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황제국임을 천명하게 됩니다. 경종은 호족 세력과 신진 세력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 전국에 안정을 꾀하게 됩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중앙 관제를 정비하고 지방 통치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종 때에 이르러 문벌 귀족 사회가 자리 잡게 됩니다. 고려는 태봉과 신라, 당,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을 핵심 기구로 하는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중서문화성은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기구였으며 중서문화성의 수상인 문화시중을 비롯한 2품 이상의 신화와 2품 이상 제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서성은 육부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육부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가 되겠습니다. 육부의 판사를 제신이 겸직하여 상서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사대는 중서문화성의 하위 기구인 낭사와 함께 언론기관의 구실을 하였습니다. 어사대는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종 때에는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을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현종 때 9년제의 골격이 완성되었습니다. 지방관은 9년까지 파견이 되었지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통솔을 받았습니다. 특수행정구역인 향소, 부곡도 있었습니다. 군사제도를 살펴보면 중앙에는 2군 6기를 두었고 지방에는 주영군과 주진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군은 왕의 친위부대로 왕궁을 지켰으며 6기는 수도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였습니다. 5도의 주영군은 지방 치안을, 양계의 지방의 주진군은 국경 경비를 맡았습니다. 관리 양성을 위해 중앙에 국자감을 두었고 지방에는 향교를 세웠습니다. 관리는 과거와 음소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양민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습니다.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귀족 자제들에게 인정되는 음서 제도도 존재하였습니다. 최성로는 시무 28조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호족의 횡포를 없앨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성종은 이를 받아들여 983년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형리제도를 개편하여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던 호족을 향리로 삼았습니다. 이에 호족은 지방세력가에서 지방관을 보좌하는 행정실무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 북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동강 유역에서 청천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북진 정책으로 인하여 거란 및 여진 등 북방 민족과 대립하게 됩니다.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송과 친선 관계를 맺고 이에 따라 거란은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서기 993년 거란이 침략해오자 고려는 안용진에서 거란을 물리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관료들이 서경 이북의 땅을 내어주고 거란과 화친을 맺자고 주장하지만 서인은 거란의 속셈을 간파하고 거란과 조공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면서 강동 6주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자 거란은 두 차례에 걸쳐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2차 침입 때에는 개경이 함락되어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물리치게 되고 3차 침입 때에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는 전쟁을 중단하고 책봉 조공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현종 때 강감찬 장군의 건의에 따라 나성을 쌓고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 강감찬 장군과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3대 대첩 중 하나인 귀주대첩의 주인공 강감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아무래도 그가 큰 업적을 이룬 전쟁 영웅이다 보니 듬직하고 카리스마 있는 전형적인 장군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실제 그의 생김새는 체구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애초에 무신이 아닌 문신이었고요. 다만 엄숙한 자세로 나라의 정책을 결정지으며 나라의 우뚝한 기둥이자 초성 역할을 하였다고 하니 즉 작지만 큰 인물이었던 셈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강감찬의 일대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찬의 처음 이름은 강은천으로 948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발한 지략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983년 12월이 되자 36세의 나이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 꽤나 늦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그의 행적은 여러 차례 승진하여 관직 생활 26년 만인 1009년에 정사품인 예보시랑이 되었다는 기록밖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직 생활을 하던 중 고려에서 요나라의 1차 침입과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그는 고려 조정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그가 고려 조정 내에서 갑자기 눈에 띄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라의 2차 침공이었습니다. 1010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자그마치 40만 대군을 일으켜 고려를 침공했는데요. 이에 고려 측에서는 1차적으로 압록강에서 요나라군을 막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강조는 고려의 주력군을 이끌고 통주에서 요나라군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전 소식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전해지자 고려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대다수의 신하들은 요나라에 항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63세의 노 관료였던 강감찬만이 홀로 나서서 당시 고려의 임금이었던 현종에게 이렇게 말하며 항복이 아닌 항전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세가 중과부적이니 그 예봉을 피했다가 서서히 이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그의 건의를 받아들인 현종은 항전을 결심하여 오늘날의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떠났죠. 이후 고려는 아직 후방에 건재했던 군사들이 곳곳에서 요나라군의 후방을 위협하자 이에 퇴로를 차단당한 요나라군이 고려왕의 친조를 약속받고 퇴각하면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여요전쟁이 끝이 난 후 강감찬은 빠르게 승진하며 현종이 총애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게 되는데요. 1018년 5월 그가 서경유수, 내사 실황평장사에 임명될 때에는 현종이 직접 거란 오랑캐가 전쟁을 일으켜 한강 곁에까지 깊숙이 침범해 왔노라. 당시에 강공의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야만인이 되었으리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고려왕의 친조를 약속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이후 1012년 고려에 왕의 친조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고려 측은 왕이 병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이번에는 앞서 고려에게 넘겨주었던 강동 6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고려는 이 또한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고려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분노한 성종은 갑자기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강동 6주를 무력으로 빼앗기 위해 여러 차례 군사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려군에게 번번이 패하여 격퇴당하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요나라는 결국 다시 한번 대대적인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018년 12월 요나라의 장수 소배압이 정예기병 10만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공하면서 마침내 제3차 여요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편 고려 조정은 앞선 1, 2차 전쟁 때와는 달리 요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방비를 철저하게 해둔 상태였는데요. 고려 조정은 요나라와의 3차 전쟁이 발발하자 발빠르게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약 21만 대군을 거느리고 영주에 주둔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를 침공한 요나라군은 지난번 전쟁과는 달리 주변의 성들을 모두 무시하고 곧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향해 진격하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고려군의 지휘관인 강감찬은 이러한 요나라군의 계획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기병 1만 2천 명을 흥화진 근처에 있는 삼교천에 매복시켰다가 요나라군이 지나가자 수공을 겸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도인 개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10만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온 만큼 뛰어난 기동성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개경을 함락시키고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러자 강감찬은 부원수 강민첨에게 군사를 주어 개경으로 향하는 요나라군을 추격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이에 따라 요나라군을 끊임없이 추격하던 강민첨은 자주에서 그들을 따라잡아 요격을 가하면서 고려군은 또다시 승전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라군은 곳곳에서 계속되던 고려군의 요격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개경을 향해 진격했는데요. 이들이 예성강의 상류인 마탄에 이르자 고려군은 요나라군을 가로막아 다시 1만 명의 수급을 베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강감찬은 이때 요나라군이 개경 인근에 다다르자 개경 방어를 위해 김종현에게 기병 1만 명을 주어 보냈으며 추가로 동북면의 정예군사 3,300명을 개경으로 이동시켜 수도인 개경의 병력을 보충하는 등 수도 방어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요나라군은 온갖 고생 끝에 간신히 개경 근처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미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마친 개경 및 주변의 수많은 산성들 뿐이었죠. 이로 인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던 소배합은 갑자기 고려 측에 철수한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개경의 척후병 300명을 보내어 정찰을 시켰는데요. 이는 수도인 개경의 방어를 소홀히 하게끔 한 뒤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라군의 계략은 얼마 안 가 요나라군의 척후병들이 고려 측에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하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이에 소배합은 개경 함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군사를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강감찬은 모든 군사들에게 귀주로 총집결할 것을 명령했으며, 본인은 후퇴하는 요나라군을 청천강에서 요격하여 500명을 죽이는 등 이들을 서서히 귀주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1019년 2월 1일 퇴각하던 요나라군이 귀주에 도착하여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려군과 마주치자 드디어 양측 간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측 군사들이 귀주의 평원에서 엄청난 대격돌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군은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대혈전 속에서도 막상막하로 승패를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뒤늦게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한 김종현의 고려군 기병 1만 명이 요나라군의 후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고려의 기병들이 요나라군의 후방을 향하여 곧바로 돌격해 들어오자 전세는 점점 고려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갑자기 기상이변까지 일어나 요나라군 쪽으로 역풍이 불고 소나기까지 쏟아지자 이 기세를 탄 고려군은 총공격에 나서는데요. 그 결과 요나라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요나라군은 10만 명의 군사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으며, 지휘관인 소배합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강감찬과 그의 군사들이 개경으로 개선하자 현종은 교회까지 나가 직접 이들을 맞이하였는데요. 이때 그는 풍악을 준비하여 고생한 장수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었으며,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직접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또한 강감찬의 손을 잡고 위로와 감탄의 말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즉위 직후부터 약 10년간 끊임없이 요나라의 위협에 시달려온 그였던 만큼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둔 대승을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은 요나라는 얼마 안 가 고려의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를 복구하고 서로 간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고려군에게 대패한 소배합이 본국으로 돌아오자 크게 분노하여 네가 적을 깔보고 깊이 들어가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볼 것이냐. 짐이 마땅히 네 낫가죽을 벗긴 후에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그를 관직에서 파면시켰는데요. 이후에 그의 행적은 기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써 요나라의 대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한 고려는 이 시점부터 국제적으로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후 요나라와 송나라 간의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 되어 외교상의 막대한 이득을 챙기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강감찬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가 표문을 올려 나이를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무려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 수십만의 군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대규모의 전쟁을 지휘하였으니 몸과 마음에 심한 부담이 되어 건강상에 큰 무리가 왔을 법합니다. 하지만 현종은 이를 만류하며 오히려 그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었고, 더불어 사흘에 한 번만 조회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수도인 개경 방어의 강화를 위해 나성의 축조를 건의하고
1030년에는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화시중을 지내다가 1031년 8월 84세의 나이로 그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의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한 덕종은 강감찬이 사망하자 4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고 또한 그에게 인헌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요. 오늘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인헌 초중고등학교의 인헌은 바로 강감찬의 시호를 의미합니다. 네, 강감찬 장군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고려사에 보면 거란에서 사신을 보내 낙타 50비를 가져왔는데 왕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무도함으로 인해 화친을 맺지 못하겠다라고 하여 사신 30명을 귀양 보내고 낙타를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란과 고려는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악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고려 초에는 송과 거란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 왕건은 거란에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명분으로서 거란이 같은 민족인 발해를 멸망시키고 북진 정책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거란과는 대립적인 상황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숙신, 말갈 등으로 불리던 종족인 여진이 발해가 멸망한 이후 한반도 북부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초기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12세기 초 여진이 통합하게 되면서 고려를 압박해오게 됩니다. 여진은 기병을 앞세워 고려에 쳐들어왔고 보병 중심의 고려는 계속 패하게 됩니다. 이에 고려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병을 중심으로 별무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지방에 점령하고 9개의 성을 쌓아 백성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나 여진의 계속된 공격으로 동북 구성을 방어하기 어렵게 되자 고려 내부에서 이 지역을 여진에게 돌려주자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2년 만에 여진에게 동북 구성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후 여진은 세력을 확장하여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금은 고려의 형제관계를 요구하면서 거란을 공격하게 됩니다. 거란은 금나라가 침입해오자 고려의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고려는 금과 거란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정세를 활용하여 의주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금은 거란을 멸망시킨 뒤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해 오게 됩니다. 고려는 금의 요구를 받아들여 몽골이 등장할 때까지 100년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별무반을 구성한 윤관,
장군의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세기 말 여진의 여러 부족 중 하나인 완안부가 주변의 다른 여진 부족들을 하나씩 굴복시키며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04년 1월 완안부의 주장 오야속이 대립관계에 있던 여진 부족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정주성까지 진격하여 진을 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은 임간을 동북명 행영 병마사로 임명하여 정주성 방어와 더불어 여진족 토벌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임간은 전공에 눈이 멀어 여진군을 섣불리 공격하다가 결국 대패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고려 조정은 임간을 파직한 후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윤관을 급히 파견하였지만 윤관마저 여진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자 평소 여진족들을 무시했던 고려 조정은 큰 충격을 받았고 연이은 패전 소식에 크게 분노한 고려의 숙종은 이를 계기로 여진족들을 대대적으로 정벌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윤관은 막강한 여진족 기병에 대항하기 위한 별무반 창설을 건의했는데요. 숙종이 이를 승인하자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무려 17만 명의 별무반이 편성되게 됩니다. 이후 1107년 12월 국경 지역의 여진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전방의 보고를 받은 숙종의 아들 예종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윤관을 원수로 오연총을 부원수로 임명한 후 17만 명의 별무반을 출정시켜 마침내 대대적인 여진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출정에 나선 윤관은 먼저 인근의 여진 추장들을 불러들여 성대한 잔치를 벌여준 후 이들이 술에 잔뜩 취하자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군사들을 사갈래로 나누어 여진족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본대를 이끌던 윤관은 척준경의 도움을 받아 여진족이 진을 치고 있던 석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고려군은 여러 장수들의 활약으로 여진족 4,940명을 사살하고 1,03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자그마치 135개의 부락을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점령 지역에 9개의 성을 새로 축성한 뒤 남쪽 지방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면서 마침내 여진 정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고려군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고려군은 당시 여진 정벌 과정에서 평소 고려의 우호적이었던 여진 부족들까지 모조리 토벌하면서 이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군의 침공으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여진 부족들의 지도자들은 완안부의 추장 오야속에게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완안부의 지도자 오야속은 당시 고려군의 전력이 워낙 막강해서 승리를 장담하기가 힘들고 혹시라도 이 틈을 타 요나라가 고려의 편을 들어 자신들을 침공할까봐 염려되어 반격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자 이때 오야속의 동생 아골타가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 어찌 갈라전만 잃겠습니까? 모든 부족이 우리의 곁을 다 떠날 겁니다. 라며 고려군과의 싸움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장 반격에 나서지 않으면 여진 부족들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완안부가 그동안 복속시킨 다른 부족들이 모두 자신들을 떠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완안부는 결국 끝장날 것이라는 소리였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오야속은 결국 고려와의 전쟁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후 여진족들은 고려가 새로 쌓은 동북지방의 9개 성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해왔는데요. 이에 윤관은 1108년 1월 오연총과 함께 정예군 8,000명을 이끌고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한목이라는 곳에서 매복하고 있던 여진군에게 갑자기 기습을 당하면서 군사들이 괴멸했고 윤관은 결국 생포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순간 척준경이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윤관은 간신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여진족 2만 명이 고려의 영주성을 공격해왔는데요. 이때 척준경이 결사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여진족 수십 명의 목을 베어 이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또한 얼마 안 가 윤관의 집결 명령을 받은 왕자지가 군사들을 이끌고 영주성으로 향하던 중
여진족들의 기습을 받아 큰 위기에 처하자 이 소식을 들은 척준경이 곧바로 달려가 그를 구원하였죠. 더불어 1108년 2월 11일에는 여진족 수만 명이 옹주성을 공격해오자 당시 성 안에 있던 척준경은 야밤에 단신으로 성에서 나와 여진족의 포위망을 돌파한 후 곧바로 정주성으로 달려가 병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이후 구원군을 얻은 그는 통태진, 야등포, 길주를 거치면서 만나는 모든 여진족들을 크게 격파한 뒤 옹주성으로 다시 돌아와 마침내 여진족들의 포위망을 풀어내면서 성을 구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고려군은 척준경의 엄청난 활약으로 여진족들의 대대적인 공세를 여러 차례 물리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108년 한 해 동안에만 여진족의 공격으로 무려 19번의 전투가 발생했으며 아군의 피해가 극심했고 또한 동북 구성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여 물자를 본국에서 오는 보급에만 의존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국력 소모가 막심해진 고려 조정에서는 동북 구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려는 갑자기 등장한 여진족의 한 장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1109년 5월 이번에도 수만 명의 여진족들이 길주성을 공격해오자 고려 조정에서는 오연총에게 대군을 주어 길주성을 구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연총은 군사들을 이끌고 길주성으로 가던 중 공엄진이라는 곳에서 여진족과 마주치자 곧바로 회전을 벌였으나 이때 여진족의 젊은 장수였던 사묘아리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자 고려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여진족의 선봉장이 된 사묘아리는 다른 여진족 부대와 합류하여 고려의 동북 구성 중 2개의 성을 빼앗았는데요. 그러자 고려군 측에서는 이를 다시 수복하기 위해 오연총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진격하였으나 이미 사묘아리의 여진군이 좋은 위치를 장악하고 수비에 나서자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사묘아리가 여진군을 이끌고 퇴각하는 고려군을 추격하여 갈라수라는 곳에서 고려군의 뒤를 급습했는데요. 이로 인해 오연총의 고려군은 크게 놀라서 정신없이 도주했으며 여진군은 이들을 쫓아가 마음껏 유린하며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수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발칵 뒤집힌 고려 조정에서는 급하게 윤관을 보내려고 하였는데요. 마침 지속된 전쟁으로 크게 지친 완안부가 먼저 고려에 사신을 보내와 이렇게 말하며 조공과 불가침을 맹세한 뒤 동북 구성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구성을 되돌려주어 우리의 생업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늘에 맹세하여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공물을 정성껏 바칠 것이며 감히 기와 조각 하나라도 국경에 던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미 동북 구성의 유지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고려 조정은 논의 끝에 결국 동북 구성의 반환을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의 여진 정벌은 막대한 피해만 입은 채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에는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여진족은 훗날 금나라를 건국하여 거대한 제국이 된 후에도 고려를 단 한 번도 침공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고려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네, 여진과의 외교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진, 금나라는 성장하면서 거란의 요나라를 격파하고 사신을 보내 고려와 형제관계를 맺자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고려 대신들은 불가하다고 말하였고 금의 사신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신 김부의가 말하기를 송과 같은 대국도 거란과 화친하고 지내었으며 성종 때 국경 방어에 실패하여 유해 침입을 받아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거울을 삼을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김부인은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하였지만 결국은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 뒤 금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군신 관계를 요구해오자 고려 조정은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재겸 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에 굴복하였다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묘청은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며 서경 천도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후에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천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가 사대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유교에 정복되어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 금은 거란과 송을 멸망시킬 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려가 금을 공격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배세력의 교체, 문물 귀족사회의 동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6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